네, 안녕하세요. 상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에 나오지 않는 그런 과목, 그러면서도 좀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해왔던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상법이죠. 상법이 근데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 시험에 비해서, 최근 한 2, 3년 시험에 비해서 올 초에 출제된 상법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상법에서 왜 어려워졌느냐? 첫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좀 지엽적인, 그러니까 주로 내던 조문 말고 조금 더 사이드에 있던 조문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가 들어갔어요. 일부 들어갔고, 두 번째로는 지문 중에 판례 지문 있잖아요. 판례 지문들이 좀 섞여 들어갔어요. 예.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난해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또는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년에 90점대 맞을 수 있었던 그런 공부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80점대 후반 이렇게 한 5에서 10점 정도는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많은 학생들이 상법 이번에 어려웠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막 진짜 50점대, 60점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과정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상법에서는요, 여러분, 저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잡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80점 이상이냐면 다른 중요한 과목들, 아까 말씀드린 2차에서 보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죠? 2차에서 보는 과목들을 점수를 우리가 포기하고 가면 안 됩니다. 예, 충분히 획득을 하고 가줘야지 나중에 2차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1차 시험에서 아무리 100점, 상법에서 100점 맞고 해봐야 뭐 어때요? 심지어는 회계사 시험을 계속 보는 한 5년 봤는데 5년 동안 상법에서는 계속 100점 나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회계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상법은 그냥 필요한 만큼 얻고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좀 뭐랄까요? 장난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불이탈을 좀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점수가 하락하는 걸 계산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법 점수를 80점대, 한 85점 정도를 상법 목표치로 잡고, 목표치로 85점을 잡았다고 해서 문제를 나올 걸 버려가면서 공부를 안 해가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공부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도 난이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오면 당연히 95점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 점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법에서 꼭 100점 맞아야 돼. 아니면 95점 이상 맞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85점을 놓고 있어도 난이도 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의외로 힘들어하는 그런 말들을 오랫동안 듣게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좀 난해할 듯한, 다시 말하면은 1, 2, 3, 4, 5번 5개 지문이 있는데, 이 5개 지문 중에서 이거는 흘려서 읽고 가기는 했는데 이런 것까지 내가 심도 있게 안 봤는데 싶은 것들이 분명히 더 많이 섞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더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더 잘 보여주는 그런 과목, 그런 그런 지문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솎아내가지고 풀어주면 거기서는 점수를 따고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함정으로 만들어 놓은 지문이 한 2개, 3개 돼가지고 얘네 2개는 확실히 답이 아닌데 얘네 셋 중에서 답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얻게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 좋아,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내가 강의를 들을 때,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조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강사가 어떻게 접근을 했더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사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제 접근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제 접근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면은, 법조문이 길게 있잖아요. 법조문이 길게 있으면 이런 조문이 왜 나왔지?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수험에 있어서는 세뇌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정의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에 규정이 딱 된 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옳다.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게 옳으니까. 이게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또는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세뇌 교육의 일부예요. 예, 설명을 드릴 때 좀 장황하게 설명이 좀 많아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요소들을 중시해서 어떠한 요소들 요인들 그 이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것들 또는 뭐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가치관들에 따라서 요거를 만들자라고 하는 조문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가장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카더라를 들었을 때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의 어떤 성격의 어떤 취향의 사람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을 했대라고 했을 때 걔는 그럴만해 라는 생각이 들기도 있고 또는 걔가 설마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렇죠? 문제를 볼 때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법 조문들을 다 싹 다 외울 수 없어요.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조문만 나열해가지고 인쇄를 하면요. A4 용지 한 100장 정도 나옵니다. 상법 총칙편, 상법 상행위편, 상법의 회사편, 그 다음에 어음법, 그리고 수표법, 조문들 시험 범위에 나오는 것만 싹 다 그것만 추려갖고 해도 진짜 100페이지 분량을 뽑아야 돼요. 조문만 100페이지를 다 어떻게 외워요? 무슨 수로 외워요? 우리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안 외워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꼭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안 외워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안 외우고 가면 되는 거고 안 외워도 알 수 있는 내 상식을 잘 잡아가면서 가는 거고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은 꼭 외워줘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단순 암기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법도 숫자가 되게 많아요. 숫자. 100분의 1, 뭐 100분의 3, 뭐 100분의 10, 4분의 1, 과반수, 3분의 1, 3분의 2, 이런 희한한 숫자들 막 4분의 3도 나오고 막 그래요. 숫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숫자들이. 그 다음에 뭐 소송 관련돼서 뭐 기간도 나옵니다. 뭐 2년 내에, 6개월 내에,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각종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뭐 과정 절차에 있어서 뭐 20일, 30일, 뭐 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정말 단순 암기해야죠. 단순 암기해야 되는 제도들이 있는 건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여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법이 괜히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법을 보면요. 뉴스에 나오는 법들을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야 되나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의외로 세상에 있는 법들은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법들일수록 잘 만들어진 법들이 많아요. 우리가 고전, 클래식을 가치 있게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검증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어떤 시대에 특정한 목적을 갖고 또는 특정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난도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고달파지는 일들이 생겨요. 고달파진다기보다는 말 같지도 않은 세상에 이게 변질되는 일들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법률 문장에 딱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일반적인 해석 방식이 있고요. 괴이한 해석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해석 방식을 갖고 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 괴이한 해석 방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제 억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억지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법원도 가고 막 국회 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도 하고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일반적인 해석 방식을 통해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은 국가가 뭐 최상의 법치주의 레벨을 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이 멀쩡하게 있고 좋은 법이 있는데도 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괴상한 해석을 하면서 멀쩡한 법을 괴상한 해석을 하면서 이거 갖고 이제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달파져요.
이제 고달파지는 법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상법은 그런 취향의 그런 느낌의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잘 안 건드려져요. 예. 크게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건드려가지고 개정이 되는 소수의 개정된 법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얘기가 아닌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20년 이상 묵혀가지고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된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개정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우리 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년 개정법, 이거 벌써 2년 됐어요. 2년 된 건데 이 법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면 되고 요때 이전과 요때 이후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조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로 과거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고 다만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2020년에 개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언제 개정될까요? 몰라요. 네, 언제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웬만하면 개정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개정은 어지간해서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국회가 법만 만들지 않죠. 그렇죠? 법을 만드는 거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법 만드는 것보다 딴 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도 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6월 달에도 또 선거를 하고 이렇게 계속 선거 있고 뭐하고 하면은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거 의미 있는 법 만들고 꼭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뒤로 밀리게 돼요. 역시. 예. 아니 당연히 그렇죠. 목에 밥 넣고 목구멍에 풀칠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 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계속 돈을 받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잘리는 것인가, 이게 사람들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중요하죠. 예. 우리 뭐 법 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좋은 법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임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번 재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법 좋은 법 만든 거 가지고 우리가 선거에서 유리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개정을 앞으로도 개정이 좀 돼야 된다 싶은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당분간은 변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돼 있는 현행법을 가지고만 공부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에서 법제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상법을 치세요. 상법을 딱 치면은 모니터의 화면에 조문이 쭉 나옵니다. 조문이 쭉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오른쪽 상단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저장을 하는 이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저장하기를 딱 누르면은 또 화면이 하나 열려요. 여기에서 체크만 하면 되는데 1편 총칙, 2편 상행위, 3편 회사까지만 체크를 하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4편에 보험이라는 게 있고 5편에 해상이라는 게 있고 6편에 항공운송이라고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체크된 걸 해제하세요. 1, 2, 3편만 체크를 해가지고 인쇄하세요. 인쇄해서 보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다가 교과서를 보면 당연히 조문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옮겨갖고 서술을 해놓은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조문대로 시험이 나오니까요. 교과서를 보고 그것을 조문에서 찾아서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눈으로 한 번 더 읽으면 뭐예요? 그 자체로 같은 문장 2번 읽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읽는 동안 머리에서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으면 머리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가면서 읽게 되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글자로 그러니까 뭐 모르는 나라 외국어 있잖아요. 막 라틴어 같은 거 문장으로 돼서 뭐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읽듯이 한글을 읽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리를 해가면서 읽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더 빨리 읽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각종의 용어들이에요. 용어.
그 용어는 용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 별표 5개. 무조건 별표 5개. 네. 조문 뽑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인수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페이지 정도예요. 근데 여기가 이거 뽑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가증권 해가지고 어음법 따로 있고요. 수표법 따로 있고 요거 다 합치면 요렇게 3개 합치면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예. 그건 당연히 그냥 뽑아서 놓고 볼 때마다 계속해서 눈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에는 책 놓고 오른쪽엔 조문 놓고 읽든지 아니면 오른쪽에다가 책 놓고 왼쪽에 조문 놓고 읽든지 하면 되는 건데 용어 뜻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막혀버려요. 용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막혀버리는데 이 용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단어에 불과한 게 있어요. 이건 외우면 돼요, 그냥.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상황. 용어 자체가 일정한 상황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B가 약속을 안 지켜갖고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A가 B한테 뭐라고 하는 이거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손해배상 청구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단어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상황식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항상 용어를 생각할 때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누가 누구와 누가 어떤 일을 했다. 계속해서 사례를 들 거예요. 예시 사례를 들 건데 그 사례 드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사람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또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사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 그림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이 용어, 특히 상황을 전제로 한 용어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주식에서 신주 새로운 주식, 발행, 찍어내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신주 발행, 주식 찍어내는 거. 못 풀어요. 네, 못 풉니다. 신주 발행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 무효의 소송이라는 거 나와요.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속에서는 누가 누구랑 어떤 이유로 싸워갖고 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상황, 누가 누구와 어떤 일로 싸우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요. 그러한 인물 관계들을 그려가면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권장을 합니다. 공부할 때 그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야 나중에 시험 볼 때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시간 단축이 돼요. 시간 단축이. 시험 문제에서 문장을 딱 보다가 시간 단축이 안 돼버리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다 아는 문제도 시간 없어서 못 풀면은 꽝이죠, 뭐.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조문은 항상 여러분 곁에. 두 번째, 법은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 법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한글로 써있지만 한글 아니에요. 표기는 한글로 돼 있고 문법이라든지 또는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한자 용어 다 쓰고 있지만 이게 법 속에서는 법 특유의 해석 방법에 따라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글로 써있지만 사실은 외국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외국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단어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단어끼리 조합하고 끼워 맞춰가지고라도 말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듣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외국인이 더듬더듬 우리말을 해요. 근데 문법상 안 맞는 말들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대충 사람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이 어휘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알아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한국어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연결은 부자연스럽지만 어쨌든 나한테 해준다 그러면은 이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공부해서 외국어 시험 문제, 그것도 독해를 하는 시험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독해를 하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문장이 막 3줄, 4줄, 5줄이 가도록 마침표가 5줄 나와서 비로소 나오는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나와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은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이 문장은 뭘 얘기하고자 했더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용어, 단어 뜻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항상 뭐예요? 상황과
상황 속에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또는 연습장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필기노트예요.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잘 팔리죠. 잘 팔리죠. 잘 팔리는데 항상 필기노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갑과 을이 갑은 을한테 뭐라고 했고 을은 갑한테 뭐라고 했고 뭐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항상 손으로 직접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나중에 가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엔 느리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겠고 수업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기본 강의 처음 들을 때 보면은 수업 듣다가 필기하다가 또 듣다가 또 필기하다가 중간에 또 끊어가지고 일시 정지해놓고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또 들으면서 다시 필기해야 되고 이런 비효율이 발생을 해요. 그건 발생한다고요. 근데 이게 3회독제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공부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필기 노트로 공부한 분들이 실력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치면 직접 필기를 해간 사람들은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격차가 나중에 생겨요. 분명히 생겨요. 저는 그래서 필기 노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그려가면서 직접 체크해가면서 써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뭐예요? 용어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용어 싸움. 그 용어, 그 단어, 그 법률 용어들 몇 개의 단어들 속에 함축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분쟁 상황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앉아 있느냐라는 상황들을 그려낼 수 있는 거, 그거를 우선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예요. 영화 보듯이 문장을 보고 그게 영화 속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냥 잡담할 때 친구들이랑 남매 얘기할 때 다른 사람 뒷얘기할 때 이럴 때 보면은 한 문장 속에서 막 한 10분치 이렇게 영화를 그리잖아요. 머릿속으로 막. 그렇게 될 수 있게 법률 문장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만 딱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대충 그 다음에 그거 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어느 편에 쓸까요? 편.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얘랑 싸웠잖아요. 그죠? 얘랑 싸웠어요. 누구 편 들 거예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얘도 얘 나름대로 지가 하는 말 하는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지가 하는 말이 하는 건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럴싸한 말을 하느냐, 누구 편을 더 들어줄 만하냐라는 거 하는 거죠. 물론 이 편은 감정적인 편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법적으로 편을 들어주는 건데 법이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럴만하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법이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즉 사익적으로든 공익적으로든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제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더 그럴싸한 표현으로 가치 판단이라고 쓸게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라고 쓸게요. 상법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이라는 게 좀 재밌습니다. 상법에서 가치 무엇이냐?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상법에서 가치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 그 다음에 주주의 권익, 두 가지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가 안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거래하기로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저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한테 피싱을 거는 놈이에요. 그럼 어때요?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나한테 피싱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법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피싱을 건 놈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피해자인 내 편을 들어줘야 돼요? 당한 게 바보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당하는 놈이 바보다 이런 얘기 이게 웬만하면 잘 하면 안 돼요. 법을 공부하는 1단계에서는 그런 얘기 생각 잘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피싱을 한 놈을 어떻게 해요? 손해를 줘야죠. 누가? 법이. 다른 사람을 속였으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 중에. 양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짐승은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예. 입이 아니라 주둥이라 그래도 됩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표현이. 양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를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가게에 그 광고를, 그 가게의 상호를 아니면은 마케팅을 신뢰하고 간 사람들을 배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가게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 사람을 불이익을 줘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중대 가치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호해주는 게 거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는 회사법을 많이 보는데 회사에 있어서 우리는 주주 권익 보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면 주주지상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물론 주주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제 반대쪽의 개념을 좀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 자체가 완전히 사적, 사익적인 단체는 아니다. 국가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지대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공적 규제가 좀 가해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반대쪽 견해를 해야 되는, 즉, 좀 더 규제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는데, 반대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주지상주의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주주 보호가, 회사 내에서는 주주의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해가 가는 행동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의 법 규정들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계로 공부를 하면요, 뭐가 된다고요? 아, 나 이 조문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안 외웠는데, 이런 것들이 2개나 나오네, 또는 3개나 나오네, 이 중에 답이 있는데 그럼 한번 때려 맞춰보자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치 저처럼 지문들 사이를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래, 얘가 우리 상법이 갖고 있는 취향이랑 제일 좀 어울리는 취향이야 라는 생각으로 속간해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020년도, 2021년도 시험을 보게 되면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 원칙적인 내용 중심으로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높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좋은 시험이에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그게 좋은 시험이에요. 법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엽적으로 이렇게 줄타기를 할 것인가를 묻는 그런 시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건 이제 변호사들한테 해야죠. 변호사들한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회계사인데 회계사들한테 뭐 적법과 불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인 것,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게 정도인 것인가를 아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관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괴롭힐 수 있는,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는 조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빼주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남아있는 단순 암기사항 잘 정리해주고, 공부 방법론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꼭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잘 봐주시고, 이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아닌가 스스로 끊임없이 판단,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든 아니면은 책의 여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든 필기를 끊임없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해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받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터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하고 읽기 편한 그런 문장으로 필기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고요. 시험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시험 자체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40문제 오지선다가 나와요. 그래서 200개 지문에 문제가 나오죠. 200개 지문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흉악한 일이냐면요. 조문수가 너무 많아요. 조문수가 되게 많아요. 조문수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200개 지문을 낸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거나 긁어다가 내더라도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따져보면 상법의 총칙과 상행위에서 8문항이 나오고요. 회사에서 8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음과 수표에서 8문항이 아니지.
24문항이 나오고 어음과 수표에서 8문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도합 40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다 맞춰도 회사에서 다 맞춰도 이제 60이 나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법만 얘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찍어서라도 맞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에선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틀리라는 문제가 있어요.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이건 좀 틀려라,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수험생 입장에서도 이제 출제자에 대한 예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라고 낸 문제를 굳이 맞춰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는 내가 뭐 못 보고 틀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맞출 건 맞춰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상법 총칙 상행위에서 6에서 7개 맞춰야 돼요. 그거 맞고요. 이거 상법 총칙 상행위 6개, 7개 맞추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요. 말씀드린 대로 용어랑 관계, 다시 말하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그림만 그려내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최소 5개, 6개예요. 그러니까 6개, 7개. 공부를 했으면 6개, 7개 맞춰야 되겠죠. 어음수표에서도 마찬가지로 6개, 7개 맞춰야 되는데 어음수표에서는 어음이 이제 환어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속어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표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의 거래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래가 되는 구조들을. 그 구조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다 보면 시간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음이랑 수표를 우리가 현실에서 안 쓰다 보니까 난해하기도 한데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회사에서 뭐 20에서 22개 맞춰줘야죠. 그쵸? 이렇게 맞춰줘야죠. 그쵸? 예. 최소로 맞추면 32개밖에 안 되고 32개를 맞추게 되면 80점밖에 안 80점이라 뭐 나쁜 겁니까? 80점 좋은 거죠. 그쵸? 어쨌든 뭐예요? 아무리 못해도 80점은 맞는다. 근데 우리 목표는 뭐예요? 어려운 시험이라도 85점은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어려운 시험이라도 85점 이상은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이 방법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초반에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시간 투자를 그냥 하세요. 한다고 생각하고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으로 들을 때 보면은 뭐 1.5배속 뭐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1배속으로 그냥 들으세요. 1배속으로 지루하지만 들으시면서 필기도 해주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굳이 속도 빨리 해가지고 듣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3년 이상 공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속도 빨리 해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뭐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3년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기존에 이미 시험에서 봤던 시험 한 번 봤든 두 번 봤든 다 일정 수준 이상 나왔다. 80점대 또는 뭐 80점대 후반 뭐 이렇게 나왔었다. 그 정도 나온다. 알만큼 안다. 싶으면 그럼 빨리 들어도 됩니다. 빨리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럼 초심자다. 그러면 천천히 들으면서 처음에 받아들이고 챙겨갈 거를 잘 챙겨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복습을 하고 회독수를 늘려나갈 때 반복을 할 때 잘 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여러분 수험 기간 내에 15회독 할 수 있으면 다 붙어요. 근데 15회독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가끔 가다가 보면 매년 질문을 해요. 여기 시험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직렬 시험에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몇 회독하면 붙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3회독만 해도 붙는 애들도 있고 5회독, 6회독 해도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시험이라는 게 정말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15회독 하면 붙습니다. 네, 15회독이라고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좀 상징성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15회독 안 하면 14회독 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어떤 수준이 되면 되냐면 하루 안에 우리 책 한 번 1회독 할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 교재를 하루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은 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안에 1회독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런 생각 들죠? 막판에 가면 하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아, 그럼 하루 안에 1회독 못하면 떨어집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루 안에 1회독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이 시험에, 이 과목에서는 이 과목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만큼 못했어도 그래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 레벨이 나올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시는데 초반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마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림 그려가면서 보시면은 잘 되고요. 자, 보시다시피 전체 60%가 회사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사법에서 60%, 나머지에서 20%씩 등장을 하게 되는데 6대 4로 놓고 보면은 뭐 비율이 비등비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예요? 메인이 회사법이에요. 우리 책에도 가장 두꺼운 부분이 역시 회사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가장 많이 봤을 법한 이슈들이 다 회사법 이슈들이란 말이에요. 상법 총칙이나 상행위, 어음, 수표 이런 얘기들은 아주 생소한 얘기들입니다. 이 생소한 얘기들을 초반에 제가 열심히 나열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회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를 먼저. 왜 회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냐? 분량이 많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분량이 많으면 그만큼 밀도 있게 더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고 권장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만약에 공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된다면 상법 총칙 상행위와 어음수표법에서 조금 줄이고 회사법에서 좀 더 늘리는 게 맞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총칙이나 상행위, 어음수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 어려워지면 어지간히 공부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 구조, 어떤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그림 그리는 구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추겠다라고 해도 가도 그래도 그렇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대신에 회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자잘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문제 자체가. 왜? 여러분들 회사는 더 잘 알게 생겼으니까요. 그렇죠? 회계도 공부하고 경영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더 문제를 출제위원들도 성심성의껏 냅니다. 우리가 또 공부라는 게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1강부터 끝날까는 뭐 예를 들면 25번째, 25일 차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일차부터 25일차까지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열정을 갖고 공부하게 되지 않죠.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줄어들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헌책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책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딱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앞쪽은 까매. 옆에가. 왜? 내 손이 많이 닿았거든. 그래가지고 손때가 묻어서 여기 앞쪽은 까매요. 근데 뒤에는 그대로 하얘요. 앞에는 해보면은 필기가 좀 열심히 돼 있어요. 막 한 2번, 3번 본 것 같아. 근데 뒤에는 하얀 백지인데도 있고 막 그런 책들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사람은 초반에 공부할 때 훨씬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세게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힘이 떨어지고 뭐 밀린다든지 아니면 좀 구멍이 뚫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부분 그거를 만들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회사법을 먼저 강의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1일차 수업부터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상법 총칙 맨 앞에 나오는 페이지들을 나가다가 말고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가지고 회사 보겠습니다. 자, 한 명에서 합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네. 그게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회사라도 좀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보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 이제 OT니까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대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된다고 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좀 기본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상법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책에 보면 뒤에서 보시면은 이제 민사법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사전 지식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갈 테니까요. 첫날은 부담을 갖지 말고 좀 더 선수 과목, 선행 과목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 시작하겠습니다.